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이딴 지도부 잦은 사퇴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의원들은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고 조만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두고 혼란을 거듭해온 국민의힘. 오늘 열린 선수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꾸리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로 대표직이 사고 상태인 데다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며 정상적인 당무 심의 의결도 불가능한 이른바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의원총회에는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한 의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당규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추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대위 전환이 순조로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오전 예정됐던 최고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정미경 최고위원은 당헌 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비대위 전환에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 이준석 대표 체제에 공백을 메꿔나가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퇴 요구에 권 원내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고민이 많을 땐 당원 가입을 하면 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또다시 당원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연속 적자가 난 것은 14년 만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60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늘어난 653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 수지는 46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6월에서 9월 이후 14년 만입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과 자동차, 2차 전지가 역대 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고 반도체도 역대 7월 기준 1위를 기록해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185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87억 9천만 달러 늘어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수출이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무역 수지는 150억 2,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중무역 수지는 5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중무역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1992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97원으로 유류세 최대폭 인하 직전인 6월 30일에 비해 247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82원을 기록했는데 국제시장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휘발유보다 비싼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7월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해 7월보다 1% 증가한 82,007메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7일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2,990메가와트까지 치솟아 2018년 7월 24일에 최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어 올여름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5호 태풍 송다에 이어서 오늘 오전 6호 태풍 트라세도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세연 기상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5호 태풍 송다가 세력을 잃은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6호 태풍 트라세도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두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삼각봉에는 710mm, 전남 성산제 217mm, 전북 벤사골 210mm 등입니다. 태풍 송다와 트라세 모두 열대저압부로 세력을 잃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많은 양의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많게는 10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리산과 제주 산지에는 20에서 70mm,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40mm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의 경우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그친 지역은 낮 기온이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는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강원, 호남과 영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교육단체 회원과 학부모 등 수백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교육부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기로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학제 개편안이 영유아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교육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놀이 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의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은 유아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에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발이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박순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2025년부터 만 5살을 입학시킨다는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면서 지금부터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그다음에 대규모 국민 설문과 학생들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2만 명 이상의 설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학제 개편 실행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대통령실이 새 정부 국민 여론 수렴 창구인 국민제안에서 해외 IP 등을 통한 비정상 접근, 즉 어뷰징이 발견돼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까지 열흘 동안 국민제안 탑10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어뷰징 사태가 있어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9,900원에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등 10가지 국민 제안을 추려 최종 3건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 검사에게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정직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 검사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군 검사 A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다며 성실 의무 위반의 정도와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수색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남성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이 확보한 촬영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피의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수사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여성들의 돈을 가로채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재력가 혹은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4천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휴대전화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사기와 불법 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유통 가능성을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격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의 서버 정보가 특정돼야 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구글 클라우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300명에 육박해 7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50대 등 4차 접종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4,689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4만 4,253명, 해외 유입 사례는 43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 늘어난 287명으로 집계돼 7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1명 남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사망자의 97% 정도는 50세 이상이었는데 이들 셋 중 1명은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거나 한 차례만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한 50대에 대한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4차 접종률을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41.8%, 50대는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이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며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4차 접종 또는 3차 접종은 접종을 하실 때마다 추가적으로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50% 내지 70% 추가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하루 한 차례 전화로 건강 상태를 묻던 집중관리군 제도는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고위험군도 일반 관리군과 마찬가지로 직접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나 원스톱 진료기관에 찾아 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무료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경제 전반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해 오늘부터 3주간 국민권익위원회 본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제보사항이 있어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제보의 주요 내용은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위원장은 SNS에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 시 감사원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막혔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현재 옥수수를 실은 선박이 남부 오데사 항을 출항해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첫 수출선이 남부 오데사 항에서 출항했습니다. 튀르키 국방부는 옥수수를 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 라조니호가 레바논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다른 호송선들도 이 화물선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첫 곡물 수출 호송선은 모두 16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데사 항을 출발한 뒤 드론과 인공위성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선박들은 이스탄불을 거친 뒤 아프리카 국가들로 향할 예정입니다. Це говорить про те, що порт почав працювати. Найголовніше для нас – порт працює, люди працюють. 앞서 지난달 22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튀르키예 유엔과 별도의 협정을 맺어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 봉쇄로 막힌 수출길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항로 안전을 보장하고 또 관련 절차를 총괄하기 위한 공동조정센터가 이스탄불에 설립되는 등 세계 4위의 곡물 수출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곧 세계 시장에 다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곡물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밀밭 곳곳이 포격을 받아 불타는 등 곡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항만 사정상 곡물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실제 수출량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미국에서는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이 각기 다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고 동부 지역에서는 폭우 때문에 발생한 대형 홍수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오후 캘리포니아 북부 클레머스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강풍과 폭염 때문에 사흘 만에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제곱킬로미터를 태우고 오리건주로 계속 번지고 있지만 진화율은 0%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주택 10여 채가 전소되고 500가구 이상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추가 대피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Now those evacuation orders are constantly changing. This is an evolving incident. The fire activity we have right now is extreme and the firefighters are doing their best right now with point protec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산불 발생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잇따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은 다행히 기세가 꺾여 현재 64%가 진화됐습니다. 미 동부 켄터키주에서는 현지 시간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폭우로 발생한 홍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어린이 4명을 포함해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비는 그쳤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으며 만여 가구의 전기와 가스가 끊겨 복구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Hundreds will lose their homes, and this is going to be yet another event that it's going to take not months, but likely years for many families to rebuild and recover from. 바이든 대통령이 켄터키주의 연방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긴급 지원을 지시했지만 다음 주에도 켄터키주 일대에 폭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와 인접한 버지니아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에도 홍수 피해가 확산하면서 도로가 유실되고 정전 피해가 잇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수장의 소형 수력 발전기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 이뤄집니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에너지인 그린 수소여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 등 경기 동남부 지역에 150만 명분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입니다. 팔당댐에서 하루 50만 톤에서 60만 톤의 물이 오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압으로 하루 0.7메가와트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성남시와 수자원공사는 국내 처음으로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해 친환경 수소, 이른바 그린 수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수력 발전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아주 고순도의 깨끗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청정수소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스나 석유 등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와 달리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서 환경적 가치가 더 높습니다. 정수장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그린 수소 양은 188kg, 승용차 기준 4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수장 내에는 수소 충전소와 무공해 버스 주차장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수소 생산은 물론 유통과 활용까지 원스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이번을 계기로 전체 버스 절반 이상을 수소나 전기 충전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버스 운행이 제일 많은 도시로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함께하고 우리 대중교통의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성남시 운영 사례를 보고 밀양댐과 충주댐 등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교사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답안지를 빼돌린 광주의 고등학생 2명이 처음에는 원격 해킹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이 지침을 어기고 시험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악성 코드를 교사 컴퓨터에 심은 뒤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고등학교 2학년 A군과 B군. 두 학생이 처음에 선택한 방법은 원격 해킹이었습니다. 악성 코드로 답안을 빼내려면 교무실을 오가야 하지만 원격 해킹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언제든 답안을 빼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으로 교사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빼오려고 시도했는데 매번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다 결정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에 막히면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악성 코드 설치로 유출 방법을 바꾼 다음 시험 기간에 교무실에 10서너 차례 침입했습니다. 학교 측은 침입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보안 시설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방범이 절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언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학교 측의 시험지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두 학생은 악성 코드로 캡처한 시험지와 답안지 말고 실제 시험지 문서 파일도 빼돌렸는데 이 가운데 암호가 걸리지 않는 파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지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교육청 지침을 교사들이 어긴 겁니다. 반면 유출되지 않은 유일한 과목인 영어는 출제교사 컴퓨터에 핀번호 설정과 악성 코드 미작동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원청 하청업체 간 임금 구조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드러난 이중적 임금 구조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 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중대본에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을 만드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행안부는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 지원과 과장은 사법고시 출신과 경찰대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 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이 배치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이지만 6거래일 연속 오르며 2,45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닷새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5포인트 오른 2,452.25에 코스닥은 3.99포인트 추가한 807.61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후 등락을 반복했으나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해 1,300억 이상 순매수한 데 힘입어 강보 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와 통풍치료제 최종 임상을 신청한 LG화학은 상승했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도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였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주가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상승 마감한 영향을 받으며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90전 오른 1,30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두 개의 태풍은 모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남아있고 고기압을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더 이어질 텐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리산 부근과 제주 산지는 2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될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계속해서 무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강원, 영서 등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에도 열기가 남아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로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주춤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서서히 그치면서 대구가 33도, 광주와 전주 32도로 덥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뒤 습도도 높아져서 더욱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후로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